저는 지금 QX60 리뷰를 마무리하러 가고 있는데요. 자, 드디어 이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거대한 차가 서 있습니다. 다른 차들보다 한참을 삐져나와 있어요. 옆에서 정확히 보면은 앞으로 되니까 이 차 현대차 액센트 같은데요. 이 차는 선에 맞게 딱 들어갔는데 이 차는 5m가 넘는 대형 SUV인 만큼 여기서 이렇게 불쑥 나와 있습니다. 자.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은 QX60 인피니티의 SUV QX60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은 인피니티의 디자인을 패밀리룩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피니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Q 시리즈를 약간 늘려놓은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런 크롬들을 과감하게 사용하면서 약간 이 차가 중국을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인피니티는 굉장히 조립 상태가 좋아서요. 이런데 단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일단 옆모습을 살펴보면은 인피니티의 날렵한 옛날의 FX 같은 그런 디자인들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데 그때보다 많이 진정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SUV이지만 굉장히 세련되고 정제되고 차분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차가 SUV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이 문짝을 열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SUV들은 이렇게 문짝을 열었을 때 실링을 통해서 밑에서 이물질들이 튀어오르지 않게, 물 같은 게 묻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아무리 비가 오거나 흙탕물이 튀어도 젖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의 실링을 보면은 이 차는 SUV를 지향하고 험로를 달릴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옆모습과 뒷모습 보면은 이 차는 7인승인데 여기까지 3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3열 글라스를 이렇게 깊게 펴줬습니다. 3열에서도 앞을 바라봤을 때 갑갑하지 않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줬고요. 이 날렵한 Z라인, S라인 이런 것들은 닛산과 인피니티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특징적인 디자인 언어입니다. 이 트렁크 라인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날렵한 라인을 사용하면서 인피니티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딱 고정을 할 수 있는 이 브레이크 등 역시 인피니티 디자인 특징입니다. 뒷모습을 살펴보면은 이 차는 뭐 명백한 SUV죠. 이 차가 2017년식이 나오면서 달라진 것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린다는 건데요. 발을 갖다 대고서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은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려서 양손에 짐을 들고 있어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 앉아보면은 인피니티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듯 많이 변한 핸들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은 버튼들의 위치나 작동 방식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약간 이 굵기나 모양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런 방향지시 등 노브 같은 것들도 그대로 옛날과 같은 기능이지만 같은 작동 방식이지만 모양을 조금씩 바꿨고요. 이 특징적인 것은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인데요. 여기에 최근에 많은 기능들이 여기 들어가고 있는데 터치되는 스크린은 물론이고 이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전화기들하고 연결되는 기능을 가지면서 자체적으로 앱을 사용할 수 있게 앱 버튼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기어 노브는 여기다가 이렇게 인피니티 로고를 넣는 건 좀 어색한데 이런 거를 왜 넣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아날로그 시계가 없어졌다는 건데요. 과거에 인피니티는 고급차의 상징이던 아날로그 시계를 여기다 넣어줘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시계로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이게 이렇게 작은 컵홀더를 그냥 두 개 뚫어놨을 뿐이라 크기에 따라서 음료수를 바꿔 꼽는다거나 다른 것을 넣고 그 옆에 또 넣는다거나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뚜껑을 덮는 구조가 아예 사라져 버려서 만들면서는 더 쉬웠을 테고 디자인도 심플해 보이지만 글쎄요, 뚜껑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일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가장 특징적인 버튼으로는 여기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에코나 스포트를 선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노멀 모드에서 주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스노우 모드를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겠습니다. 실내에는 이 앞에도 이렇게 가죽으로 스티치를 했고요. 그 앞에는 15개의 스피커, 보스 오디오 스피커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 앉아서 살펴보면 QX60 이렇게 가운데에는 LCD를 아주 작은 거를 붙였네요. FM이나 어떤 메시지, 차량 선택, 저 그래픽의 바디 컬러를 설정을 할 수 있나 보네요. 좀 전에 그레이였으니까 한번 화이트로 바꿔볼까요? 네, 그래픽이 화이트가 됐어요. 이 차의 평균 주행은 저렇습니다. 리터당 6.3km, 평균 속도는 48.9 정도가 나왔고요. 한 1시간 10분 정도 주행을 한 기록이네요. 주행 거리가 48.9군요. 시간당 25km였으니까 시내 주행을 했다는 뜻이죠. 시내 주행도 조금 느린 편이네요. 저렇게 주행을 했고요. 대략 이 차를 인수해서 지금 제가 시승을 하고 나니까 기름이 이 정도, 반에서 조금 안 되게 내려갔습니다. 이 왼쪽은 엔진 회전수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버튼으로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가장 밝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제 약간 실내에 있다 보니까 헤드라이트가 켜진 상태입니다. 인포테인먼트를 살펴보면은 특징적인 거는 여기 앱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은 여기에 이런 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SNS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화기와 연결돼서 통신이 가능한 상태에서 작동하는 법들이고요. 인상적인 거는 퀵 가이드라고 해서 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근데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은 건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네요. 그리고 이 조그 버튼은 이렇게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인피니티는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클릭하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가운데는 엔터 기능만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연비나 에코드라이브 리포트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인데, 자, 지금 이 차는 그다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연비가 안 좋은 차죠. 공인연비 5등급이니까요. 근데 5m가 넘는 커다란 덩치의 3.5L 엔진인 것을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연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뭐 저번 기록으로는 10km를 넘기가 힘드네요.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지금 연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 차가 굉장히 큰 SUV이기 때문에 리어를 따로 켜고 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산차 중에서는 과거에 카니발이 이런 형태로 나왔었고요. 미니밴들이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리어를 켰더니 뒤에가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뒷좌석에서 이제 별도로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어 에어컨은 이런 상태. 한번 볼까요? 18도예요. 이 일본 차들은 보통 한 25도 정도 맞추는 게, 25도, 6도 정도를 맞춰야 여름철에 적당한 자동 온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맞추는 편이고요. 특이한 거는 오토로 해놓으면은 무조건 계속 에어컨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피니티, 닛산, 그다음에 한국의 과거 르노 삼성 자동차 역시도 습도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서 너무나 습할 때, 혹은 이 앞에 뭐 습기가 많이 찰 때, 이런 때 에어컨을 작동을 시켜주는 그런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 상태에서는 습도와 온도를 체크해서 에어컨을 작동하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권장하는 거는 항상 오토로 놓고 다니라 라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사용하다 보면 오토 기능을 많이 사용 안 하고 그냥 별도로 적당한 수준으로 맞춰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듀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 왼쪽을 이제 각자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중, 여기는 이중이라고 표기했는데 여기는 듀얼이라고 되어 있네요. 듀얼을 하면은 이 오른쪽을 뭐 예를 들어서 25도로 하겠다, 좀 낮추겠다, 이런 설정이 가능해지고요. 여기 이 듀얼을 끄는 거하고 같은 효과네요. 자동 내기 순환은 이걸 여태 끄고 다녔네. 이거는 정말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시내에서 달릴 때는 자동 내기 순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걸 진작에 켜고 다닐 걸. 자,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위에 보면은 15개의 보스 오디오 중 스피커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저 왼쪽 오른쪽에도 있고요. 트위터, A필러에도 트위터가 붙어 있고요. 저 밑에에도 들어있죠. 그리고 이 기어 노브를 보면은 사실 이 인피니티 디자인은 약간 좀 촌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여기 가죽 스티치까지 마무리한 거는 좋은데 기어 노브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조금 더 이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과거에는 서랍이 있었던 공간이죠. 지금은 이렇게 그냥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시거잭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고무를 놓게 돼 있습니다. 컵만 들어가게 돼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이렇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들어있는데 이게 꽤 소음이 나는 편이에요. 이렇게 들리시나요? 지금 켜 있는 상태고 지금 껐어요. 시트에서 나는 이 통풍 시트 소음은 모든 차가 다 나는 편인데 그래도 여름에 시원하자면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콘솔 박스는 로어, 어퍼 해서 위쪽만 열 것이냐 아래쪽도 열 것이냐, 뭐 옛날 마술 상자 같은 그런 건데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여기 보면 2개의 USB 단자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와 비디오를 집어넣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 시거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는 꽤 깊은 편인데 이런 대형 SUV에서는 뭐 그렇게 큰 박스라고 볼 수는 없네요. 이 아래가 이 센터 콘솔이 굉장히 큰 편인데도 그렇게 크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자, 인피니티 Q60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Q60이 아니구나. 인피니티 QX60이고요. 이 차를 타고 약간의 오프로드 비슷한 비포장도로를 달려봤고요. 지금은 이제 온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는 가솔린 3500cc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요즘에 참 보기 드문 엔진인데 인피니티는 이렇게 꾸준히 자연흡기 엔진을 계속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런 엔진 라인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3500cc 자연흡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엔진은 VQ35 계열의 엔진인데요. 워즈오토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엔진을 10번 이상 수상한 아주 뛰어난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고요. 이 차에 CVT 변속기가 조합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변속을 해도 엔진 회전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쭉 유지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를 운전해 보니까 일단 스트레스가 없어요. 시야가 일단 높고 굉장히 차가 부드러운 데다가 덩치가 큰데도 이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러워서 참 뭐 스트레스 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이 변속하는 느낌이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차들보다는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연속으로 변속되는 이런 CVT의 느낌을 좋아하는 소비자층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인피니티 중에서는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데 이 차보다 더 큰 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크기의 자동차가 가솔린 3.5L 엔진을 탑재했을 때는 이 정도 연비 나오는 거는 뭐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연비는 저희가 시승을 해보니까 평균 한
7에서 8 정도가 나왔고요. 좀 더 정속 주행으로 이런 길들을 달렸을 때는 10km 정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도심에서 많이 달리고 뭐 이런 평소 서울 시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연비는 한 7 정도가 기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새로운 기능을 몇 가지 담으면서 2017년식이라고 새로 내놨는데요. 총 7가지 색상에 6,290만원의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한 가격인데요.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트렁크가 전동으로 열리게 된다거나 트렁크 밑에서 발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제스처만으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2열 시트를 세로로 이렇게 폴딩을 해가지고 앞으로 밀어낼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은 럭셔리 브랜드답지 않게 굉장히 실용성을 강조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거는 지금 전 세계 SUV 시장에서 굉장히 트렌드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뭐 특이하다,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트렌드에 이렇게 꾸준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를 타고 달려보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MVH, 소음하고 진동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SUV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든다, 뭐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서 고급스러운 SUV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아마도 이런 차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렉서스의 NX 혹은 뭐 그 렉서스 브랜드에서 나오는 SUV들이나 혹은 인피니티의 이런 SUV들이 제네시스의 향후 미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차 역시 그런 차들, 럭셔리 브랜드와 일본차 뭐 그 대중 브랜드 사이 중간쯤에서 굉장히 포지션을 잘 차지하고 있습니다. 6,290만원이라는 가격인데 이 가격이 대중차 브랜드에서는 살짝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독일 3사 프리미엄 브랜드에 비하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기어노브를 이 다이얼을 에코로 바꾸면은 일단 가속 페달의 반응이 상당히 둔해집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쯤을 밟고 들어갔는데 이제서야 스로틀이 열리는 느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대신에 스포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즉각 반응이 오게 됩니다. 이 변속기가 이렇게 부드러운 변속을 하는 CVT인데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변속이 아주 빨리빨리 되는 느낌으로 엔진 RPM을 3000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서 달릴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자, 기어노브를 다시 노멀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 차는 한국에 들여오면서 내비게이션을 따로 장착하는데요. 여기 백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차가 다른 닛산이나 인피니티들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근접 센서를 작동하고 나면은 다시 내비게이션 화면이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이런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백버튼을 다시 눌러주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뭐 이 차는 새로 연식 변경을 하면서 이제 커넥티비티 기능들을 많이 추가하고 있는데, 뭐 앱을 깔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SNS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기능은 뭐 당장 많이 사용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기능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 운전 성능을 보여주는 이런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연료 소비 혹은 G 값을 보여줘서 이 차가 얼마나 가속을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네요. 자, 이렇게 인피니티 QX600으로 주행을 한참 해봤는데 넓은 공간이 확실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타는 차가 인피니티 G인데요. 그 차는 3700cc 엔진의 크기로 따지면은 요즘에 나오는 아반떼하고 비슷한 실내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보다 조금 더 큰 엔진이지만 출력도 더 강하지만 실내 공간은 작아서 사실 처음에는 재밌게 타는 아주 즐거운 스포츠 세단이었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가족이 늘어나면서
공간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카시트 2개를 끼우고 뭐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뭐 유모차 같은 것들을 트렁크에 싣고 나면은 아무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제 차가 좀 좁아졌는데, 이런 SUV라면 그런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차는 수입차 중에서는 굉장히 드문 7인승 SUV거든요. 뒷좌석 2개를 펼칠 수 있다는 게 상당한 메리트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입차 SUV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사실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적당한 가격에 럭셔리함도 있어야 되겠고, 좀 달리는 것도 즐기고 싶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인피니티 QX60이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가솔린에 대한 뭐 이런 저항 심리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가솔린 SUV, 가솔린 미니밴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겠고요. 특히나 뭐 세컨카로 고려를 한다거나 연비 좋은 다른 차가 있다면은 패밀리용 SUV로 이 차 굉장히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이 차의 특징은 3500cc 가솔린 엔진에 CVT 변속기를 넣어서 부드러운 가속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기어가 바뀌는, 턱턱턱 바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CVT 변속기이기 때문에 누가 운전해도 부드럽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솔린 SUV이기 때문에 MVH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말랑말랑한 하체 덕분에 시트도 푹신하고요. 앉았을 때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뒤에 적재 공간은 트렁크가 특히 뭐 발로 동작해서 이렇게 열리는 기능도 있고,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기 때문에 짐을 싣거나 내릴 때 굉장히 편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열 시트가 있어서 많이 사용은 하지 않겠지만 가끔 우리 가족 외에 누군가를 더 같이 타고 이렇게 이동해야 될 때에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옵션이 될 것 같고요. 3열에 앉아봐도 성인 큰 남성,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성인 남성들은 약간 불편하겠지만 뒷좌석에 아이들과 뭐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여성분들이 탄다거나 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편하게 약간씩 2열을 좀 앞으로 밀고 3열 공간을 확보해서 타는 정도로 해서는 무리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비를 항상 이 차를 걱정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이거보다 더 큰 배기량의 세단을 타고 다닌 경험에 따르면은 시내에서는 뭐 안 나오면은 5km, 잘 나오면은 한 7에서 8km 사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고속 주행에서는 한 12km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0km에서 11km 사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는 CVT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연비가 좀 더 많이 좋아졌죠. 근데 동급에서는 뭐 그렇게 연비가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차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그 6기통 디젤 같은 경우도 연료가 디젤일 뿐이지 연비로 따지면은 10km 이상 넘기기가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오히려 소음과 진동 없이, 그 다음에 장고장 없이 편하게, 수리비도 좀 더 저렴할 테고요.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생각하면은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좀 럭셔리한 시선도 있고요. 하차감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